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에 뉴스를 이것저것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진을 한 장 봤습니다. 이런 사진인데요. 이렇게 제가 가까이 카메라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앉아 있고 그 좌우 정면에 정말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들이 앉아 있습니다. 과거 정권 때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건 국내에서건 뭐 여러 사진, 여러 중요 인사들하고 찍혀 있는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갔는데 거기에 우리 대통령이 JP 모건의 총수, 에어리코이드의 회장, 뭐 퀄컴 회장, IBM CEO, 인텔 CEO, 네슬레 CEO, TPG 공동 CEO, 그 세계 굴지의 내로라한 기업들 15곳의 총수들하고 또 국내 기업 그 총수 6명하고 합해서 21명과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고 대한민국의 위상과 실력과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투자를 이렇게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장면. 나는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이다. 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실감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이름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진 설명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요. 정말 네로라는 세계적인 대기업의 회장, CEO 뭐 이런 분들이 좌우로 정면에 쭉 앉아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 정말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제 아주 숨가쁘게 진행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간첩을 쫓던 국정원이 민주노총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10곳 압수수색을 했지요. 민노총이 이제 파업과 관련 없이 그냥 대공 혐의로, 그러니까 간첩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그쪽에 피의자 자택, 차량 10여 곳에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 16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수원지법에서 이미 발부를 했습니다. 민주노총 조직국장,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제주지역 시민단체 대표, 전 금속노조 간부, 뭐 이렇게 4명을 콕 찍어서 이제 보안법 위반 혐의자로 이제 특정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민노총 조직국장, 민노총에서 조직국장은 사람들이 민노총이 사실상 제2인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맨 위에 이제 위원장이 있다면 위원장보다 오히려 더 실세일 때도 있다. 조직국장. 이름이 석권호라는 사람입니다. 석권호 씨. 그 작년 11월 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 반쯤 전에 이 석권호 민노총 이 조직국장의 이 부고 기사가 있더라고요. 부친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더니 그 부친이 소정 석달윤이라는 사람인데, 진도 간첩단 사건으로 연루가 돼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이제 선고가 무기징역. 이게 1980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18년형을 살고 1998년에 가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11월 30일 날 세상을 뜬 이 석달륜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석권호 민노총 조직국장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간첩 혐의로 압수수색 피의자로 대상이 됐습니다. 이제 압수수색을 하면은 사무실도 하고요, 자택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도 하고, 그 다음에 몸을 수색을 직접 하기도 하고, 당연히 휴대전화 압수하고 그렇습니다. 2017년 9월 그리고 2019년 8월 문재인 정권 때죠.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을 만나서 뭐 교육도 받고 뭐 그랬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정원 측에서는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가 있다. 특히 그 민노총의 조직국장 석권호를 주축으로 북한 공작기관과 연계한 지하 조직이 구축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국정원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석권호 씨의 그 아침 출근길을 미행을 해서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합니다.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어서 통상적인 수사 방법으로는 증거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최근에도 뭐 제주도, 그 다음에 경남, 창원, 진주, 전북, 전주, 이 북한과 연계된 지하 조직을 설립하고 반정부 운동을 벌인 혐의로 진보정당 활동가들, 농민단체 소속 인사들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노총 수사하고는 별도로 그 수사가 이미 보도가 됐지요. 한상진 민노총 대변인 성명을 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공안 통치를 부활시키고 우리 사회의 성과를 퇴행시키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주노총 간부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서 지령을 받은 뒤에 국내에서 반정부 투쟁을 전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국정원의 결론인 거죠. 민노총의 간부들이, 그것도 핵심 간부들이 프놈펜이나 뭐 하노이에 가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교육도 받고 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받았겠지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북한과 교신하는 방법, 뭐 조직하는 방법,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반정부 투쟁을 벌이기 위한 그런 조직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작금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국정원은 보고 있습니다. 히읗, 기억, 히읗이라는 조직이 지금 최근에 그 집중적인 수사 대상에 올라 있죠. 히읗, 기억, 히읗.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한길회에서 이렇게 초성을 따온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 측에서는 수년간 내사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2019년, 2017년 이때부터 이미 사실은 수사를 해왔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민노총의 핵심 간부들이 북한 지령을 받아서 반정부 조직을 시도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서울 중구 정동,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 다음에 제주 세월호 제주기업관 평화 쉼터 사무실, 이런 곳 등입니다. 조직국장, 조직실장, 금속노조 부위원장, 평화 쉼터 대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민노총 침투 및 주요 시민단체 장악 임무를 받고 반정부단체 조직 방안,
북한과의 교신 방법 등을 교육받은 뒤 국내로 돌아와 공작원이 지시한 강령과 규약에 따라 반정부 활동을 이어갔다. 그래서 보건의료노조, 그 다음에 광주에 있는 기아공장 등 세 곳의 지하조직을 설립하려 했다. 이렇게 지금 수사가 돼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대남 공작원과 외국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교신하는 사이버 드보크 수법으로 수년간 교신해 왔다. 문자를 숫자로 변환한 뒤에 이미지나 텍스트 파일 등 이른바 커버 파일로 위장하는 스테가노그래피라는 암호화 방식을 이용해서 북한의 지령 이행 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다. 이렇게 수사가 돼 있습니다. 민노총 조직국장, 이 사람 2017년 캄보디아 푸놈펜,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인 사람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C 그리고 금속노조 출신으로 알려진 제주평화쉼터 대표 DC, 이런 사람들은 2017년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접촉을 했다. 방첩당국은 이에 앞서서 이제 지하 조직 사건으로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 그 다음에 제주의 히읗 기억 히읗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주의 히읗 기억 히읗은 한길회 또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것과 이번 민노총 수사하고는 이제 별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북한 지령, 민노총 무슨 관련이 있을까? 예전에도 뭐 이렇게 저희들이 사석에서 관련이 없을까? 뭐 이런 얘기가 오간 적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국정원이 구체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니까 아니면 아니나 다를까?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시청자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자 중에 일부가 중국으로 출국하려는 움직임. 그래서 그걸 포착을 해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미리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교류국 공작원 김무실합니다. 북한 쪽의 문화교류국.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교류를 해오다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북한이 국경을 닫은 2020년 이후로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직접 접선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공작금을 받았거나 또는 아직은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내용물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한 석권호 이 조직국장은 2016년에 8월에는 베이징에서 방첩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고 모처로 이동했는데, 이후 북한 공작원이 그 석권호 씨가 들고 있었던 것과 같은 보스턴 백을 들고 북한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석권호가 북한으로 전달한 내용물이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같은 해 9월 베트남에서는 석권호 씨가 북한 공작원 아들의 오토바이에서 검은색 물건을 받아들고 귀국을 했는데, 국내 환전소에서 1만 달러를 환전을 했다. 이 돈이 북한의 공작금일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수사원들이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거고, 이 사진으로 체증을 해놓고 있었던 거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 물건을 주고받는 것도 다 보고,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얼개가 드러날 때까지 그것을 이제 공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적해 온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것을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또 하나 이제 새로운 풍경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이 민노총, 여기 바로 여기서 가깝습니다.
거기에 이제 본부 건물을 압수수색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찰관은 뭐 700명쯤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놓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뭐 활극을 방불케 했다는데 이번에 뭐 최근에 뭐 이런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만 수사관 이제 수십 명이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민노총 관계자들이 입구부터 막아서면서 충돌이 빚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곳곳에서 고성이 터져 나오잖아요. 경찰이라면서 왜 신원을 못 밝히냐. 손가락질 하지 말아라. 반말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제 욕설까지 오고 가고 뭐 감정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런 상황을 민노총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고스란히 생중계를 하는 겁니다. 실시간 중계를 하는 겁니다. 이런 풍경은 민노총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압수수색을 시도를 하거나 이제 그 시도를 하려고 했을 때 항상 이런 비슷한 풍경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여론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 12시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4,500억 배임, 횡령 혐의입니다. 김성태 전 실장이 실소유한 제우스 1호 투자조합의 조합원들이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전원 사채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현 쌍방울 재무담당 부장을 시켜서 조합원 지분을 임의로 감액하거나 자신의 지분으로 변경토록 해서 투자조합에 4,500억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1호 조합원들에게 4,500억 손해를 끼친 혐의, 배임 혐의죠. 그 다음에 자신이 실소유한 페이퍼 컴퍼니 나노스의 전환 사채를 매입할 자금을 쌍방울의 회사 돈 30억 원을 빼돌려 마련했다는 혐의.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가 나노스의 전원 사채를 이제 매입을 했는데 그때 쌍방울 회사 돈 30억을 빼돌렸다. 이거 이제 횡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북 사업 우선권의 대가로 북한에 640만 달러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 그 다음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성태 전 회장을 뇌물 공여자로 공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또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의 전원사채 200억 원 어치를 산액 페이퍼 컴퍼니에 인수하게 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을 혐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라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는 없고 아마 이제 법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영장을 발부를 하든지 기각을 하든지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검찰에 언제 나가겠다 발표를 했죠. 28일 날 간답니다. 그러니까 설 지나고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 검찰에 출두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한 그 말 내용을 몇 가지 좀 지적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을 만나서 마포구에 있는 망원시장을 방문한 뒤에 기자들을 만났는데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검찰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적 이익이라뇨. 사적 이익이라뇨. 아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고 그 범죄 사실들을 증거물을 밝혀내서 그것을 나중에 기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검사가 그런 일로 인해서 얻는 사적 이익이 뭐죠?
궁금해집니다. 이재명 대표 대답 좀 해 주세요. 당신을 수사해서 그 수사한 검사가 얻는 사적 이익이 뭡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을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역사가 평가를 해요? 역사가요? 아무튼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역사라는 말을 참 좋아하고 특히 좌파 쪽에서는 역사가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이라도 되는 듯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역사를 갖다 붙이는데 역사는 이재명 대표한테 아무 관심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주중에는 일해야 겠으니 28일 토요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 저희 시청자들께서 가장 많이 반응을 보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시청자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뭐? 주중에는 일하느라고 못 가겠다고? 크크크크크. 실서를 금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주중에선 일해서 일하느라 못 나간다? 그래서 토요일 날 나간다?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설 연휴 이전에 검찰 출석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은 검찰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 출석에 불응하는 것처럼 보일 염려 때문에 출석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내부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재명 대표가 그랬더라고요. 우리 당 국회의원 여러분은 당무에 충실하시라. 현장에 나오지 마라. 그랬는데요. 아니, 당 대표가 토요일 날도 국회의원들은 일하라 그렇게 말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토요일 날도 당무에 충실하라? 그런 뜻입니까? 나오지 말라고요? 나오지 말라? 자기 검찰에 출두할 때 국회의원들 나오지 말라? 참 이런 말도 좀 비겁하게 들립니다. 왜냐면은요, 지난번에 성남지청에 출두할 때도 절대 나오지 마라. 나 혼자 간다, 혼자 간다 그랬는데 그때도 40명이나 나왔었거든요. 그때 나온 40명 아마 이재명이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명단 갖다 놓고 이 사람 나왔고 이 사람 안 나왔고. 나와달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나오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이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계속 비판을 했었죠. 그 병풍을 40명이나 탁 세워놓고 이재명이 나오니까 뭐 개선 장군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아달라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두고 보십시오. 몇 명이나 나가나.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범죄 혐의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재명 대표는 오늘 또 궤변을 늘어놨다. 이재명 대표의 논점 이탈, 사실 왜곡, 선전선동에 치가 떨릴 지경이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도깨비 같은 얘기다. 자기를 기소를 하면 미쳤다. 뭐 이런 말까지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만난 적 있느냐? 전화한 적 있느냐? 얼굴 아느냐? 이제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재명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누군가가 술 먹다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화를 바꿔줬답니다. 누군가 술 먹다가. 그런 경우일지 모른다. 저는 기억이 안 난다.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그 패턴이 있잖아요. 안 바뀝니다. 처음에는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 전화번호도 모른다, 그리고 네이 한 장만 사입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꾸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전화했었다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뭐라고 하느냐. 술 먹다가 전화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패턴이 그대로 반복될 거라고. 모른다고 했다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정치 탄압이라고 했다가 뭐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제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나건 말건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전화가 연결이 됐죠?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1등으로 딱 치솟아 올라서 그 1등이 확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기현 35.5, 나경원 21.6, 안철수 19.9, 유승민 7.4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결선 투표입니다. 결선 투표. 지금 나경원 의원은 일정을 취소를 하고 자맹에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나경원과 안철수가 연대를 하면은 둘이 지지율 합하면 40%거든요. 이제 김기현은 35. 그러면 5%포인트 차이가 아직도 역전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단독으로 유효 투표에 과반이 되지 못하면 이제 결선 투표 가야 되는데, 그때 되면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사의제라는 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거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 그러면서 250명이나 가입을 했답니다. 친문계 구심점 만드는 그 세력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재명이 언젠가는 축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때 당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한 교두보를 미리 마련해 놓자라는 의미에서 사의제 친문계들이 만들어 놓는 거 아니냐. 250명.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사의제라는 말은요, 다산 정양교 선생이 그 정남 강진에 유배돼 있을 때 그때 거처하던 곳이 사의제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사의제 넉사자입니다. 네 가지 내가 그 생활의 어떤 규범으로 삼고 싶은 그 뜻을 만들어 놓은 게 네 가지 사의제, 그 집 이름, 거처 이름인데 그걸 민주당이 갖다 쓰는 겁니다. 친문계가. 다산 선생이 살아계시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여당 쪽에서는 야, 사의제고 뭐고 반성문부터 좀 써봐. 문재인 정권 때 잘못했던 거 반성문부터 써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사설을 실었는데요. 전 정권 정책 실패 책임자들이 반성은커녕 세력화를 꾀한다니. 장관, 청와대 출신 등 친문재인 포럼을 띄워서 세를 결집하고 있구나. 사의제라는 이름. 정작 다산 선생은 패족 무리짓지 말라고 했었다. 이렇게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중앙정보국장 CIA 국장이 회고록을 냈는데요. 2018년에 평양에 갔을 때 그때 얘기를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만났을 때 김정은이 그랬답니다. 미국 CIA 폼페이오 국장한테 나를 죽이려고 했지? 그러자 폼페이오 당시 CIA 국장이 여전히 그래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날 죽이려 했지? 폼페이오 여전히 그래. 그때 찍었던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아이고, 네. 김정은과 폼페이오. 네,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중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했다는 그 단체가 있죠. 촛불연대,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이제 이것에 그곳에서 발간한 중고등학생들 운동사를 보니까 소련군은 해방군이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으로 김일성을 찬양한 결과입니다. 촛불연대 발간 중고생 운동사 보니 소련군은
해방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